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겼습니다. 오늘은 6.25 73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주일이고 또한 날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6.25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오늘날 6.25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아요. 아주 잘못된 교육 자체. 또한 북침이니 남침이니 엉뚱한 것 가지고 이야기해요. 북침이든 남침이든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북한이 남으로 내려온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전기조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북침이라고 해요. 북침. 그러면서 이 혼란을 자꾸 학생들에게 주고, 그들이 자라나니까 성인이 됐는데도 6.25가 왜 일어났는지 알지를 못하고 6.25하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멀어져 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아버님 또한 삼촌, 고모부 전부 6.25 때의 한 부대에서 전쟁을 치렀어요. 국군 7사단. 그리고 저도 소위 때 처음 배치받아서 간 곳이 7사단이에요. 그래서 명절날 모이면은 7사단 출신이 버글버글해요. 아버지만 이 중사 출신이에요. 제주도 하사관학교 나와가지고 바로 6.25에 참전했기 때문에 아버지만 하사관이고, 고모부도 포병, 작은아버지도 포병, 나도 포병. 그래서 세 명은 포병 장교고, 한 분 아버지는 이 육군 중사 부대에서 선임하사 7사단. 그래서 자기 친구가 같이 왔었는데 7사단에서 전투할 때 하루는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죽었지요. 내려오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아픔이 있어요. 아픔. 누구든지 6.25 전투에 참여했던 분은 다 그렇습니다. 자, 이 6.25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1945년 일본, 우리가 잘 아는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므로 그들은 무조건 항복을 하는데, 이 민족은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세 가지도 아니에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는데,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이국론, 이것을 주장하는 이승만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또한 계통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공산사회주의, 그리고 통제경제, 조중동맹, 중국과 동맹 맺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주체사상을 따라가는 김일성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로 딱 갈려져요. 딱 갈려지는데 남쪽은 이승만을 선택을 했고 북쪽은 김일성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두 개로 쫙 갈라지게 되죠. 쫙 갈라지게 되는데 73년이 지난 지금에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은 그냥 그렇게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되어 있지만 이남에서 아직도 마음이 전향되지 아니하고 이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는 좌파의 성격이, 그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지금도 그분들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73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승만을 선택한 이 남쪽은 세계 8위에 되는, 아주 머리가 되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머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지금 세계 8위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은 어떻게 됐나요? 잘 몰라도 저 꼴찌에서 8위가 되지 않았나? 거지 나라가 되었어요. 지금 보면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은 아직도 북한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1948년 3월 17일 미 군정에서는 이남을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하기 위해서 선포를 합니다. 선거를 해야 하는데 선거를 하지 않으면 빨리 이 군정으로부터 우리가 독립된 정부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 일을 하기 위해서 5월 10일 날 선거를 하려고 50선거를. 근데 이 50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박헌영이가 이제 그 김달상을 시켜가지고 제주도에서 폭동이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제주도 4.3 폭동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 이 거룩한 그 생각, 우리가 그 생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맞지 않는 이야기죠. 대통령이 공산주의 사상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대통령 세상에 처음 봤어요. 세상에 처음 봤어요. 대통령으로 존경받을 수 없는 문재인. 저는 문재인이라고 하지 뒤에 대통령이라고 안 붙여요. 절대로 안 붙여요. 간첩을 존경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가니까 그 밑에 수하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4.3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여수에 근무하고 있는 그 14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수가 제주도가 가깝잖아요. 부산서 가는 것보다. 그래서 제주의 진압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14연대를 보내려고 할 때에 그 14연대 안에는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 공산주의 그 중위 김치의 중위를 비롯해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출발하기 하루 전날 장교들이 회식하는데 장교들을 다 쏴 죽입니다. 쏴 죽이고 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여수와 순천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여수 반란 사건은 여수와 순천 지역에 가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 게 아니라 거기에 주둔한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돌이라는 사람은 역사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 사람은 거꾸로 가는데 1등이거든요. 여수와 순천 지역에 있는 사람이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다고 얘기해요. 하나도 맞지 않는 이야기를 돌이 얘기하니까는 믿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도 KBS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니까 여수 반란 사건은 여수와 순천에 거주하는 분들이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다. 민주화 운동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누가 일으켰냐? 군인들이 자기들이 그 공산당원들이 제주도에 그 폭동이 일어나는 걸 진압하러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역사에 그대로 정론으로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것을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주도에 가지 않고 이 폭도들이 진압에 대해서 지리산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빨치산이 되는 겁니다. 빨치산 유격대가 되지요. 정부는 여순 반란 사건을 진압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을 합니다. 군대 내에 이렇게 빨갱이가 많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숙군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948년 12월 1일 날 국가 이 보안법을 만들게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을 폐지하자는 당도 있더라고요. 어느 당이라고 나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나라를 그냥 문 열어놓고 공산당이 내려와도 간첩이 그냥 날뛰어도 잡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법을 그렇게 만드는 정당도 있더라고요. 그런 정당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이 여순 반란 사건을 통해서 이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군대 내에 수군 작업을 들어갑니다. 경찰은 장택산 씨가 그때 당시 경찰을 뽑는데 시험 볼 때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지 않고 뽑지 않았어요. 경찰들은 아주 이 민주 정신이 가득한 애국 정신이 가득한 자들이
들어가 있었고 장택상 씨가 뽑을 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인은 미군이 뽑았단 말이에요. 미군이 뽑았는데 어정이 떠정이 다 들어갔어요. 쉽게 얘기해서 군대 가면은 타치를 안 받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운동하는 사람도 가고 뭐 사회에서 폭력 사건을 일으킨 사람도 들어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외국에서 독립운동하신 분들도 들어가고 그리고 일본에서 군대 생활했던 사람들도 다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군인인데 유교가 나기 전에 수군 작업이 되는데 그때에 만 17명 1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 중에서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북한으로 도망가고 여기에 수군 작업이 들어오니까 큰일 날 거 아니겠어요? 그냥 다 도망갑니다. 유교가 나기 전에 1년 전이에요. 이것이 1년 전에 완벽하게 이제 공산주의 세력을 몰아냅니다. 얼마나 이게 참 잘된 일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순 반란 사건을 통해서 이 민족이 거듭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공산주의를 뽑아냈어요. 군대 내에서. 만약에 그 공산주의자들이 있을 때 인민군들이 쳐내려와요. 군대 내에서 반동이 일어나고 뭐 대구가 반동이 일어났다 뭐가 일어났다 난리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 여순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다 수군 작업이 됐어요. 그리고 호남 지역이든 전국에 토지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소작인들이 이제 자기 토지를 갖게 됐어요. 자기 토지를 가지니까 어때요? 북한의 인민군들이 쳐내려온다 하니까 북한 편들 계세요? 아니면 내 땅 지키려 하겠어요? 그렇죠. 내 땅 지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 북한군과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땠느냐? 물론 북한 나름대로 이 교회가 다 무너졌지만 이남에서도 통합측이 문제예요. 오늘날도 이 통합측이 자유민주주의에 선봉하는 대로 오지 않고 어정쩡하게 지금도 서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이 통합측이 왜 문제냐? 바로 이 박헌영 계열의 이 교육도 많이 받았던 대구 영천 아시죠? 영천교회에 바로 이재복 목사님이 바로 공산주의자 이재복 목사님. 지금 영천교회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역대 목사님들 사진과 이렇게 쫙 걸려져 있는데 이재복이 거기 딱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재복 목사가 그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키워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재복 목사가 1946년 10월 대구에 폭동이 일어납니다. 구미, 대구, 영천 이 지역에 폭동이 일어나는데 이 주모자, 최고의 주모자. 여러분이 잘 아는 구미 지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형이 거기서 경찰에 의해서 제압당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것도 형이 그 빼앗겼어요. 박상희 씨가 거기서 죽게 되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공산주의 운동이 이남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박헌영이가 김일성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남쪽에 내려가면은 전부가 봉기해가지고 김일성이를 환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까지만 내려가면은 부산이든 대구든 전라도든 전부가 봉기해서 김일성 주석 만세 환영하고 찬양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1950년 6월 25일 오전 새벽이죠. 새벽 4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 정식이 조선민주주의.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헌법을 바꿀 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인데 우리는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로 되어 있는데 자유자를 빼고 민주주의 이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북한도 민주주의예요. 어떤 민주주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 이름은 우리보다 더 좋아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자유자를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빼든지 말든지 뭐 자유자 빼든 상관없다.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데 자유자가 빠지면은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공산주의가.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암호명이 폭풍작전이에요. 폭풍처럼 이남을 밀고 내려가자. 그렇게 해서 38선 전 지역에 이제 내려오는데 세 곳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서해안 쪽으로, 그러니까 개성 쪽으로 해서 서울을 밀고 내려오고, 또 한 세력은 춘천, 화천 이쪽으로 해서 한 세력이 내려오고, 마지막 또 한 세력은 저 속초 쪽으로 해서 강릉 쪽으로 내려오는 동해남부선을 따라서 내려오는 세 쪽으로 이제 진격해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고, 또 그 중앙대학교 이사장 그분은 자기가 직접 사람을 보내가지고 북한의 동태를 파악해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이건 김일성이는 완전 전쟁 준비를 끝난 상태인데 이승만이만 모르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보고했는데 국방부 장관하고 육군 참모총장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뭐라고 그러느냐, 국방부 장관과 그 참모총장이 각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놈들이 큰 잘못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격해서 이제 점심은 평양에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평양에 가서 먹는 게 아니라 점심은 김일성이가 이 서울에 와서 먹게 되어버렸어요. 그죠? 까불러. 그렇게 이 군인들이 간첩이 있었고 대통령의 눈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이 3일 만에 떨어집니다. 야, 참 무섭죠. 3일 만에 떨어지는데 김일성이가 왜 오판을 했느냐? 1948년에 이제 중국의 전쟁이 끝납니다. 중국에는 어떤 전쟁이 있었느냐면 장제석과 모택동이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싸우게 됩니다. 모택동이가 이겼어요. 장제석이는 지금 대만으로 도망가게 돼요. 이렇게 돼서 그 전쟁이 1948년에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모택동이 이긴 걸 보고 힘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누가? 김일성의 힘을 얻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국은 에치신 라인을 긋게 되는데 알류산 별도로부터 쭉 동해로 해서 우리 한국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한국은 빼고 일본은 집어넣고 한국은 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나라가 우리가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볼 때는 미국이 대한민국은 남한을 도와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일본은 집어넣고 필리핀은 다 집어넣는데 대만하고 한국은 안 넣었어요. 대만도 안 넣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야, 이거 김일성이가 착각합니다. 남한은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구나. 그리고 미군은 철수해서 전부 일본으로 가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철수되고 그리고 미국 국무장관이 발표하는데 한국은 미국이 지켜주는 에치슨 라인에 들어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판단할 때 어떻게 해요? 기회는 지금이다. 미군도 없고 미군도 빠져나갔고 미군에서는 한국은 보호하지 않는다. 라인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사실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는 에치신 라인에 한국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대만도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좌파들이 이 말 자꾸 이상하게 뭐 오염수 뭐 어쩌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광우병 어쩌고 하는 거랑 똑같이 그렇게 잘못된 그 정보로 이제 김일성이가 오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내려오게 되는데 소련으로부터 T-34 아주 그때 당시는 최고의 탱크 242대를 가지고 이제 진격 앞으로 내려오지. 이거 말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탱크도 없었어요. 일본군이 쓰고 간 그 야포만 있었어요. 그래서 파죽지세로 내려오는 거예요. 파죽지세. 3일 만에 서울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유교에 그 준비한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장군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대령인데 바로 춘천
육사단장을 하고 있던 분이 있었어요. 그 부대에 2명의 장교가 중령이 부대원을 이끌고 이북으로 넘어간 사건이 있어요. 이것에 너무 충격을 받은 김종호 장군인데 이분이 전 사단 비상을 걸어가지고 북한군이 넘어오면 어디로 넘어올 것인가? 화천으로 이쪽 길로 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후방열을 쫙 해놓고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6.25 때. 다른 데는 6.25 날 농사지러 가야 한다고 하고 그때는 비상을 하도 걸어가지고 인민군들이 내려온다 이런 비상이 너무 해가지고 마치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하는 것 마냥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김종호 장군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부하가 인민군이 되어가지고 북으로 넘어갔으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포를 거기 내려올 곳에다 방열을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서울은 떨어졌는데 춘천으로 내려오는 인민군들은 거기서 지게 됩니다. 첫 번째 아군에게 패하게 되는 전쟁의 아군의 승리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화천 전투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승기를 잡는데 포를 다 쏘고 나니까 포탄이 있는 거예요. 그 전 병력을 빼가지고 원주 쪽으로 해가지고 낙동강 방어선까지 이게 이렇게 밀리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유교의 5장군이 있어요. 유교를 아주 승리로 이끈 5장군이 있는데 이 5장군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천에 지금도 서 계신 분 이름이 뭐죠? 그렇죠. 맞아요. 지금도 인천항을 쳐다보면서 인천 자유공원에 가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민의 파가 그 동창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거 막답하죠. 그죠? 우리나라를 그렇게 구한 장군입니다. 그 장군이 원래 다른 것도 잘하지만은 상륙작전을 제일 잘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 80번에 되는 상륙작전을 다 성공시킨 분이 메가드예요. 일본과 싸울 때 상륙작전을 전문가예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할 수 없는 곳인데 하게 되는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메가다로 두 번째는 그분 호텔이 있어요. 이름이 뭐죠? 그렇죠.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이야 따봉이다. 너무 잘. 워커. 그분은 한국 전쟁 때 군인들이 너무 막 발에 돌부리에 차이고 발을 다치니까 워커를 만들어서 한국 군인들에게 신겼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때 군인들이 그냥 징집대에서 올라오는데 통일화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워커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워커를 공급해 주었는데 그분 이름을 따서 우리가 군에 가서 신발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렇죠. 그렇게 훌륭한 이 두 미국의 장군이 있었고 한국에서는 어떤 장군이 있었느냐? 방금 소개해 준 김홍일 장군도 있었고 또 김종호 장군, 춘천을 지킨 김종호 장군, 김홍일 장군이라고 있었는데 이분은 서부전선을 지키다가 후퇴해서 나왔는데 이 한강 철도가 폭파되면서 군인들이 43,000명이 후퇴하지 못합니다. 인민군들이 미아리 쪽에 탱크가 올라왔다 소리를 듣고는 6번에서 한강 철도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애국지사들도 이남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또한 국군들도 43,000명이 후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후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기와집 있잖아요. 막 집들을 한강변에 있는 집을 뜯어가지고 석가래 나오잖아요. 기둥 나오잖아. 그 기둥과 석가래 해가지고 그 교각과 교각 사이를 전부 뗏목을 그 사진 보면 그 나와 있어요. 뗏목을 전부 놓습니다. 뗏목을 놓고 거기에 이제 막 사람들이 그리로 해서 한강을 건너게 하고
그래서 한강을 건너온 많은 사람들이 막 건너오니까는 이렇게 씁니다. 나는 김종호 장군이다. 여기다 써가지고 나는 김종호 장군이다. 군인들은 여기 계시다면은 저를 따르시고 탁 해가지고 써가지고 오늘날 대모하는데 이거 많이 쓰잖아요. 누구 물러나라 이렇게. 김종호 장군은 이 쓰면서 국군들 전부 모았어. 너는 뭐 했냐? 예, 저는 대입니다. 그러면 너는 여기다 중대를 맡아서 해라. 너는 뭐 했느냐? 저는 상병입니다. 그 상병에 맞는 그런 직함을 줘서 거기에서 회장님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이제 영등포와 이 한강 주변에 방어선을 치게 됩니다. 이때 방어선 칠 때에 누가 왔다 가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메가더가 왔다 갑니다. 메가더가 급히 와서 이 전선 다 보고 갑니다. 보고 가고 수원 원주까지 방어선을 이 김종호 이 장군이 수습을 하게 되죠. 아주 훌륭한 장군이에요. 이 장군은 장개석 편을 들어가지고 중국에서 싸우다가 별 2개 달고 장개석 군대에 있다가 한국이 해방됨으로 한국으로 넘어온 분이에요. 아주 훌륭한 분이죠. 북한군은 만주 지역에 5만 명의 팔로군이 있었어요. 조선족인데 누구 편을 들기 위해서 바로 마오쩌둥 편을 들기 위해서 5만 군대가 이 만주에 있었는데 그 군대가 전부 어디로 편이 되면 김일성으로 편이 돼요. 팔로군 5만. 거기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훈련시킨 17만 명이 동시에 밀고 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계속 밀려요. 계속 밀려가지고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립니다. 그때에 이 워커 장군에게 메가더가 명령합니다. 이 낙동강을 꼭 지켜라. 그때 낙동강 전투에 가장 유명한 장군이 하나 있는데 백선엽 장군이에요. 백선엽 장군은 전투지에서 이탈하지 않았어요. 장군이면 대부분 뒤에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서 이 다부담 전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제일 무서웠던 게 박혁포랍니다. 슝 하면 날아와가지고 톡 떨어져. 많은 사람들이 이 북한의 박혁포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미군이 정식으로 이제 개입을 하는데 6일 동안 방어를 서울에 3일 동안 있었고 김종호 장군이 3일 동안 이 한강 이남 지역에서 방어를 해서 6일 동안 공백이 있을 때에 미국에서 일본에 있는 스미스 부대를 이제 올려버립니다. 스미스 부대 올라와가지고 오산전투인가요? 거기에서 처음 이제 인민군하고 싸우게 되는데 스미스 부대가 형편없이 나가 떨어집니다. 메가더가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 낙동강 방어선을 워커 장군에게 맡깁니다. 절대로 여기서 밀리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는 어디로 가느냐? 배를 몰고 인천 상륙작전을 합니다. 이 허리를 끊지 아니하면 절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군데에 이제 가짜로 상륙작전을 하는데 포항 윗지역을 하나씩 해가지고 거기는 학생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시켜가지고 상륙작전하게 하게 해요. 본지는 어디 있느냐? 인천이에요. 인천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바로 9월 15일. 자, 6.25에서 이제 9월 15일 가을로 접어들었어요.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은 9월 28일 날 수복하게 돼요. 참 짧은 기간이죠. 서울 아주 진격 9월 28일이 서울 수복의 날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을 수복하고 10월 말에 압록강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참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유엔군을 통해 가지고 이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된 거죠. 우리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 전투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전투를 배우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교를 상기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막대기 하나는 유다, 그 짝은 이스라엘이라 쓰고,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이렇게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17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모든 지파들에게 이 에스겔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막대기에 써가지고 하나가 되게 묻고 있으면 내가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이민족에게 임한다면은 북한이라 이름 쓰고 남한이라고 이름 쓰고 그 손에 들리어졌을 때, 하나님의 손에 들리어졌을 때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2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인민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러한 역사가 우리나라에 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받으면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의 상처, 유교의 상처는 있지만,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적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마찬가지 이 나라에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남북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언자는 3년 안에 이 나라가 통일의 기회가 온다고 했죠. 엄청난 좋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통일의 역사. 어쨌든 우리는 예수 왕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야 해요. 다른 걸로 우리가 자유 통일로 이루어져야지, 뭐 자유자 뺀 무슨 뭐 민주주의 통일 뭐 이거 하면 안 돼요.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되어야 하고, 사람이 죽지 않는 평화로 통일이 되어져야 됐는데, 하나님 외에는 그 일을 행할 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 여인 거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이 원수 같은 사마리아 땅에 원수같이 지내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친구처럼 그 사마리아 여인을 정말로 아름답게 진정한 예배자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두 막대기를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것만이 두 막대기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고, 또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하나로 묶고, 또한 갈라진 우리의 가족들과 이 민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고, 우리가 또한 이 지나간 유교의 사건,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두 막대기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돼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불타는 열정으로 하나가 되는 그 기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기도와 그 예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